좋아요, 구독! 이렇게 살펴보시면 대표님께서는 특히나 이 미국에서 정말 오랫동안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케이스로 거래도 좀 진행해 주셨고 또 관련된 수상도 정말 많이 하신 거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이렇게 정말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시면서 이 미국 부동산 시장 어떤 점이 좀 매력 있다라고 좀 느끼셨을까요? 네, 미국 부동산의 매력은 바로 네. 무한한 현금 흐름의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21년 동안 미국의 주류 사회에 있는 실수요자분들과 투자자분들하고의 실제 거래를 통해서 나름대로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핵심 원리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주류 사회에서 미국 부자들이 왜 정말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한 게 된 거죠.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미국의 현명한 투자자들이나 미국의 부자들은요. 끊임없는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보통 투자를 할 경우 부동산 자산을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수동소득 창출로 인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금 흐름을 극대화한다는 거에 중점을 둔다는 거를 제가 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수동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개선, 레노베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개선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증가시킨다는 건데요. 현금 흐름은 인위적으로 투자자가 개선을 통해서 임대료를 올리고 지출을 줄이고 공실률을 낮추게 됐을 때에는 현금 흐름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순운용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자산의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은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고 현금 흐름의 증가 상태에 자산의 가치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상승된 자산 가치를 활용하여서 현금 인출 재융자를 또 활용하는 거예요. 또 부채를 또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투자한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하고 회수한 자본금으로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재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수동소득을 만들고 그리고 현금 인출 재융자를 통해서 인출된 현금은 또 세금 면제가 된다는 거고 새로이 생성된 재융자 부분에서 대출 이자 부분은 또 세금 공제를 받아요. 그러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재투자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부의 전략인 거거든요. 네. 자산 가치 늘리고 세금 공제를 받고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다섯 번째로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렇게 자산을 증식시키고 증식된 자산을 온 힘을 다하여 지킨다는 거죠. 네.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미국에 있는 세금 인센티브를 모두 활용해서 돈이 자산이 밖으로 빠지지 않고 지켜나간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세금 인센티브는 아주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부자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서 중산층보다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자산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그런 미국 부자들은요. 주로 법인을 설립해서 자산 증식을 하는데요. 법인을 설립하는 법인 중에서도 주로 LLC, 유한 책임회사, 리미티드 유한 책임회사를 통해 가지고 보통 자산을 많이 지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은 제한적인 채무의 의무를 가지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개인 자산, 무엇보다도 개인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재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지키는 거고요. 그 여섯 번째 공통점은 저는 너무 놀란 사실은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주식이나 그 채권 같은 무형 자산은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개런티를 받을 수가 없으니 이런 유용 자산에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예상치 못하는 어떤 그 불이 나서 화재로 인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 그게 아파트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다세대 임대주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자산의 손실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보험이라는 걸로 통해서 자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산을 증식시키고 자산을 지키고 그러한 모든 것을 세금제도, 금융제도 그리고 보험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산을 증식하고 지킨다는 거라는 거죠. 네, 그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현금 흐름의 무한한 가능성이 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자산이 자산이 되고 또 그 자산이 새로운 자산을 만들고 해서 정말 너무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주식시장과 연관해서 이야기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하면 바로 리츠 섹터에 관련해서 이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이 부동산 시장과 리츠 섹터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는 우리가 직접 투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간접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의 방법은 말 그대로 소유권을 완전히 소유하면서 투자자 스스로가 모든 거,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걸 통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리츠와 같은 간접 투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전체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주식을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산 만큼에 대한 주식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그런 간접 투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직접 투자하시는 방법과 아니면 간접적으로 리츠 섹터에 투자하시는 방법 각각 좀 어떤 매력이 좀 다를까요? 네, 일단 이런 전통적인 투자, 직접적인 투자는 우리가 장점과 단점이 다 있겠죠. 이제 장점은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미국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큰 게 세금 혜택, 당연히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지속적인 수동을 창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 당연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자산의 가치는 당연히 상승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부채를 활용하여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부채를 또 활용해서, 그게 활용해서. 너무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부채를 어떻게 활용해서 또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자체는 불변이죠. 한번 정해지면은 이제 그대로 가는 경우니까요. 자, 그리고 단점인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좀 높다. 투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높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책임이라든지 의무가 좀 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급성이 낮다. 즉 유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단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간접 투자의 좀 장단점도 있을까요? 간접 투자, 리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한다면은 리츠에 대한 장점은 실질적으로 주식을 삼으로써 거기에 따른 배당금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접근성이 좀 낮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도 쉽게 내가 부동산이라는 그러한 영역에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이죠. 내가 원할 때는 쉽게 팔고 나올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단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은 일단 세금 혜택은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리츠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받는 그 수익에서 90%가 배당금으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남는 그 10%만큼을 가지고 재투자로 해서 자산을 증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성장의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리츠가 간접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식의 변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대표님께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장단점 좀 명확히 구분해 주셨는데요. 이 각자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고 그 매력도도 정말 달라서 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꿀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미국으로 나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달라지는 절차가 있을까요? 이 기존의 외국인,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분들과 이 한국 투자자분들의 절차가 좀 달라질까요? 절차는 미국 내국인들과 동일합니다. 동일한가요? 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송금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네. 뿐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내국인들과 그리고 한국 거주 투자자분들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은 일단은 먼저 지역 선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역의 전통한 전문 부동산 공인 회계사님을 선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융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외국인 융자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사전 융자 승인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네. 아니면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은행 잔고 준비서를 일단 준비를 하셔가지고 담당 부동산 전문인에게 일단 제출을 하셔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일단 매물을 선정하시게 되고, 그리고 오포를 작성해서 오포가 수락이 되면 그 뒤에 계약이 체결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은 그때 송금의 과정이 들어가겠죠. 계약금을 송금해야 되니까요. 예, 그 뒤로 인스펙션을 하게 돼 있죠. 집에 대한 또는 부동산에 대한 인스펙션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인스펙션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예, 그 다음에는 그 외에 또 다른 조건부 조항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또 합의를 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매수인의 융자가 최종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직감정을 또 하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다음의 절차는 잔금을 송금하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또 송금 절차가 두 번째 나오게 되죠. 네. 예, 잔금을 송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클로징이 집행되는 그런 과정으로 일단 취득 절차는 마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송금 절차에 있어서 한국 거주 투자자 분들께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개인 자격으로 투자를 하느냐 또는 법인 자격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송금의 방법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로 하시는 경우에는요. 일단 절차가요. 먼저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계약금을 보내실 때 외국한 은행에 가셔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일단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로징 전에 잔금을 보내는 과정에서는요. 외국한 은행에서 마지막 잔금을 보내는 과정에서요. 필요한 서류가 계약서, 직감정서, 그리고 외국인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융자 관련 서류 등을 같이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것은 다 마무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법인 자격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송금의 과정이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셔야 되고요. 예, 먼저 설립하고. 네, 설립하고 나서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이제 개설을 하셔야 되죠. 예,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법인 계좌로 송금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해외 현지 법인 투자 명세서를 작성해서 외국한 은행에 제출하시고 그 돈을 송금하실 수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법인 계좌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똑같은 절차로 부동산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절차 관련돼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열심히 챙겨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더 들었고요. 네. 또 우리 한국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고민되는 점들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부동산 시장에 정말 혜택이 많고 그런 부분이 좀 매력적일 텐데 과연 나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네. 점이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인 분들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그 투자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혜택 또한 미국 내국인과 네. 같습니다. 아. 단 납세자 번호를 미국 국세청에서 발급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내국인들과 똑같이 세금 보고를 하시기만 하시면 미국에 있는 내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부동산 투자 혜택의 세금 혜택이 또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미국 부동산 투자 시에 세금 혜택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질문을 드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미국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금 인센티브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보통 미국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과되는 세금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임대 소득에 관한 소득세 부분에 관한 세금. 네. 두 번째는 팔았을 경우 양도 소득에 관한 세금. 이 네.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죠. 네, 아까 네. 전에 그러면 부동산을 좀 분야별로 많이 나눠 주셨는데 이 거주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세금 혜택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거주용 부동산을 보유하셨을 경우에 우리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요. 일단은 모게지, 그러니까 융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했을 경우에는요. 1년 동안 상환되는 대출 이자 부분에 있어서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재산세도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받을 당시에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했던 디스카운트 포인트 그 부분도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본인 자금이 20%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융자를 나머지를 받는 경우에는 모게이지 융자 보험이라는 거 있어요. 네. PMI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금 거주용 부동산 세금 혜택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럼 이 중에서 이 양도소득세를 좀 면제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이 좀 따로 있을까요? 거주용 네, 부동산의 거주용 경우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 양도소득세를 좀 면제할 수 있을까? 네. 거주용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가 최근 5년 동안에 2년 동안만 네. 그 집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요. 1인 집 소유자의 경우는 25만 달러, 네. 부부 통합으로는 50만 달러까지 세금 면제가 됩니다. 아, 네. 그런 방식으로 이 양도소득세를 좀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우리 부동산의 다른 형태인 이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임대용 부동산의 세금 혜택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에는요. 네. 세금 혜택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주용 부동산에서 세금 공제를 받는 부분 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즉 1년 동안 상환되는 대출 이자 부분, 재산세, 각종 사업 운용 비용, 수리비 등등 세금 공제가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이런 혜택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건물이 마모되는 부분을 우리가 가치로 환산하여서 그 부분을 세금 공제를 받게끔 해준다는 것인데요. 보통 임대용 부동산이라도 네. 이런 아파트 같은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네. 27.5년 그리고 쇼핑센터 이런 건물들은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39년 동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 부동산 부자들은 그 많은 세금을 이런 중산층보다도 더 적게 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감가상각을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한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지금 매력적인 세금 혜택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거주용 주택의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에 이어서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평생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국세청 세금 코드 1031 Exchange라는 제도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평생 동안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종자산 교환이라고 하고요. 빈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의무는 납세자의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상속인은 상속세 없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